경미에게는 결혼해서 적당히 잘 살기에는 좋은데 시간과 감정을 투자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투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매력은 없었다. 경미는 옷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를 참아내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집 앞이라 얇은 청바지와 집에서 입는 반팔 티셔츠에 품이 넉넉한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나온 참이었는데 그나마 카디건이 몸을 폭 감싸는 두툼한 디자인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구매자를 처음 보았을 때 경미는 스스로의 판단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집에서 입는 그대로 무릎 나온 추리닝에 롱패딩을 대충 걸친 채 슬리퍼를 끌고 나오려던 계획을 철회한 자신의 판단이 그저 고맙기만 할 만큼 구매자의 외모가 출중했던 것이다. 경미는 얇아서 다리가 굵어 보이지 않는 짙은색 청바지에 자신의 어깨를 여리여리해 보이게 한다고 믿는 카디건을 걸친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구매자에게 당당한 미소를 보냈다. 이런 걸 바로 꾸안꾸 스타일이라고 한다지? 구매자는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검은색 패딩에 회색 추리닝 차림에도 왜소하거나 살쪄 보이지 않았다. 키는 180이 될까 말까 하게 큰 편이었고 이마를 약간 덮는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가락은 길고 남자다웠다. 경미는 의식적으로 남자가 보지 않는 사이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잡아서 코로 가져갔는데 어제 감지 않은 머리에서 다행히 나쁜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래도 160에 못 미치는 작은 키 때문에 남자가 자신의 정수리 냄새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경미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 후 살짝 흔들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가온 구매자는 낮고 뽀드득거리는 느낌을 내는 목소리로 당근이세요? 라고 물어왔다. 구매자를 보자마자 경미는 감탄과 놀람의 헉소리가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숨을 들이켰는데 쾌재와 동시에 절망이 밀려왔다. 이런 남자가 유부남이라니 세상 참 불공평하다. 유부남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 경미가 팔고자 가져온 것이 바로 여자아이의 자전거였기 때문이다. 평일 오후에 여자아이의 자전거를 사온 남자를 애아빠라고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경미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도 이런 남자는 대체 어떤 여자와 결혼했을까 궁금해하고 있었다. 구매자는 쌍꺼풀 없이 길고 뚜렷한 눈을 번뜩이며 경미가 끌고 나온 자전거를 보았다. 구매자가 허리를 굽혀 자전거를 살피는데 경미는 그의 옆얼굴에서 높고 매끈한 콧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다. 이거 얼마나 탔다고 하셨죠? 아마 10번 정도 탄 것 같아요. 조카가 자전거에 도통 흥미를 안 보여서요. 경미는 혹시 자신의 딸 자전거라고 남자가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미쳐서 조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데 있어서 유독 또렷하게 들리도록 더 신경을 썼다. 하지만 남자가 자전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경미의 노력이 그에게 얼마나 닿은 건지는 미지수로 보였다. 구매자는 핑크색 자전거의 바퀴며 바구니와 손잡이에 달린 술까지 샅샅이 살폈다. 처음에 경미는 남자의 얼굴을 구경하는 재미로 그가 시간을 들여 자전거를 살피는 모습이 흥미로웠는데 오늘의 날씨가 낮에도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기온이었다는 게 문제였다. 고작 5만원짜리 자전거를 이렇게 진품 명품 감정하는 것처럼 살펴야 하나? 경미는 발가락 끝이 아파올 지경에 이르자 짜증스러운 마음이 밀려왔다.
잘생겨서 봐주는 것도 여기까지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에 살 거냐 말 거냐 빨리 결정하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다. 여기 이거 술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구매자는 자전거 손잡이에 달려있는 반짝거리는 리본으로 만들어진 술장식을 가리켰다. 경미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냐고 묻는 눈을 치켜떴는데 구매자의 의도는 금방 그의 잘생긴 입에서 흘러나와 실체를 드러냈다. 내고 가능하신가요? 내고요? 이런 미남에게서 나올 거라고 믿기 힘든 단어가 튀어나오자 경미는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이게 자전거 술도 좀 빠졌고 제가 판매자분 집 앞까지 오기도 했으니까 10,000원만 빼주시죠. 최소 몇십억짜리 계약건을 올려야 어울릴 것 같은 입으로 10,000원만이라니. 경미는 경악스러워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이제야 경미는 구매자가 자신의 단지 앞까지 오겠다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중간에서 만나도 된다고 했던 말을 구매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는 그저 당근 온도에 민감한 사람이려니 집 앞까지 온다는데 뭐 끝까지 안 된다고 할 필요 있나 싶어서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였는데 결국 자전거 가격을 깎을 핑계를 만들 속셈이었던 것이다. 원래 30만 원을 주고 산 자전거를 5만 원에 파는 건데 10,000원을 깎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냥 안 팔 거니까 가세요. 경미는 남자의 그럴듯한 외모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 때문에 속이 더 상했다. 구매자는 경미의 격한 반응 때문에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쉽게 물러설 기미가 아니었다. 30이든 300이든 일단 썼으면 중고가 되는 거고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추운 날 이왕 나오셨는데 그냥 팔고 가는 게 낫지 않으세요? 경미는 저 잘생긴 얼굴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지 싶어서 구매자를 빤히 보았다. 이게 바로 얼굴값을 한다는 것일까? 하는 생각까지 하다 보니 구매자가 더 괘씸해졌다.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서 살면 다른 사람에게는 더 관대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됐습니다. 님 말대로 추운 날 나왔으니 그냥 저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네요. 말을 마친 경미가 자전거 손잡이를 덥석 잡자 구매자가 다른 쪽 손잡이를 당기듯 잡았다. 아, 그럼 5,000원 내고는 어떠세요? 그 정도면 괜찮죠? 5,000원이라니. 경미는 분노로 얼굴이 확 달아오르자 방금까지 덜덜 떨리던 몸이 이제는 반대로 확 타오르는 기분이었다. 됐다고 몇 번을 말해요. 자전거 좀 놓쳐 좀. 구매자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눈에 띄게 굳었지만 그는 경미를 달래려는 듯 사람 좋은 미소를 얼굴에 띄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저기요 어머님, 기분이 좀 상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5만 원에 살게요. 이제 마음 좀 푸시죠. 예? 마음을 풀기는커녕 구매자는 경미의 가늘디 가는 이성의 끈이 탁 끊기는 걸 목격해야만 했다. 누가요? 누가 당신 어머님이에요? 아버님, 아버님은 나이가 12살쯤 됐어요? 경미는 구매자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삿대질을 곁들였다. 남자는 경미의 서슬에 놀라 자전거 손잡이를 놓고는 뒤로 재빨리 물러섰는데 경미는 이성을 잃고 날뛰는 와중에도 남자의 긴 눈매에 감탄하고 커다랗고 새까만 눈동자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걸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이라는 말은 나이 먹은 여자가 불리는 여러 가지 이름 중 경미가 특히 싫어하는 호칭이었다. 아줌마나 아주머니, 애기 엄마나 사모님 등등 사실 어느 하나 듣기 좋은 말은 없었지만 경미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최악이 어머님이었다. 특히 이 남자처럼 나이 먹은 남자에게서 불리는 어머님이 걔 중 가장 나빴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만큼 나이 먹어 보인다는 뜻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무조건 엄마가 된다는 역할 단정이 경미는 특히 싫었다. 물론 경미도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누군가를 어머님과 아버님으로 칭했다. 그들 중 누구도 경미에게 왜 자신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라고 부르냐며 불평한 사람은 없었지만 경미가 30대 후반이 되고 경미 자신이 누군가에게 불시에 어머님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종종 생기자 경미는 마음을 바꿔먹게 되었다. 경미는 학부모 중 엄마 쪽을 불러야 할 때면 꼭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누군가의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이 부르는 어머님이란 말이 마치 나를 세상 모든 사람의 어머니로 만들어버리는 느낌이 너무 싫었는데 그게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웃돈을 준다고 해도 안 팔 거니까 다시는 이딴 짓 하지 마세요. 경미는 질린 표정으로 물러난 구매자에게 마지막 일가를 알리고는 자전거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어 한 손으로 자전거를 들어 올렸다. 여자아이용 자전거라고 해도 추위로 굽은 한 손으로 들어 올리기에는 다소 힘에 겨운 느낌이긴 했지만 분노 때문인지 힘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이럴 때 저런 작자에게 주먹을 한번 날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경미는 아쉬움을 담아 분노를 철철 흘리면서 쟁걸음으로 빠르게 단지 입구에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는 자전거를 바닥에 내려놓지도 않았다는 걸 경미는 비로소 깨달았고 동시에 후회도 밀려들었다. 왜 그랬을까? 어머님이나 아줌마 같은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평온했던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다. 그래도 그때마다 이토록 낯선 사람에게 화를 심하게 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진짜 갱년기가 시작되려고 이러나? 경미는 이제 굳이 나이를 헤아려 보아야 자기의 정확한 나이를 깨닫게 되는 나이 45이 되었다. 해를 넘기면 곧 46. 40을 넘기는 나이가 되면 아줌마나 어머님 소리를 듣는 게 편해지는 건가 했더니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 경미는 자기만 그런 건지 남들도 다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건가 진심으로 궁금했다. 아가씨 소리를 듣는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욕심이니 포기한다 쳐도 어머님 소리는 정말 듣기 싫었다. 경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자전거를 벽 쪽에 세우고 층수 버튼을 누르려다 잠시 고민했다. 처음에 누르려던 층은 5층이었지만 경미는 자신의 집이 있는 16층을 눌렀다. 애초에 조카의 자전거를 팔겠다며 당근에 올린 것부터가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그냥 버리게 놔둘걸. 주말에 5층 언니의 집에 들렀더니 언니 은미의 집에서는 이사업체의 이사 견적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40이 넘어서 시집도 못 가고 있으니 독립이라도 하라고 집에서 쫓기듯 나와서 자리를 잡은 게 언니의 집 아파트 같은 단지였다. 다양한 평수의 가구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 혼자 살기 괜찮은 규모의 집도 있다는 언니의 추천 때문에 여기로 온 거였는데 경미가 이사한 후 2년이 채 못 돼서 은미 가족은 이사를 결정했다. 여기만큼 애 키우기 좋은 데가 어디 있냐며 언니를 말려보려고도 했지만 형부의 이직에 지금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는 건 경미도 잘 알고 있었다. 막 50의 나이를 넘긴 형부는 다니던 회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고 시간을 더 끌어서 버티다가 은퇴까지 한다고 해도 쌓아온 경력을 이어서 다른 직장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게 너무 뻔했다.
은미가 늦게 본 막둥이가 아직 13살이니 형부는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계속 가족들을 부양할 만한 연봉에 안정된 재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았다. 퇴근 후나 주말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언니와 조카들과 보내던 경미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은미 부부와 아이 셋, 5식구가 살았던 집에는 당연히 짐이 많았고 경미는 거의 늘 앉던 식탁 모서리 자리에 엉거주춤 자리를 잡고 서글서글한 태도로 집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이사업체 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아직 있었네? 묘하게 반가움과 아쉬움이 묻어나는 언니의 말투에 경미는 이끌리듯 일어나서 안방 베란다로 향했다. 은미가 베란다 구석에서 집어든 것은 경미가 조카 은서에게 사준 자전거였다. 9살에 사준 자전거가 조카가 13살이 될 때까지 베란다 구석 한쪽에 처박혀 있었다니 경미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아, 사모님, 버리는 자전거 같은 건 이사하실 때 저희가 처리해 드리기도 해요. 서글서글한 태도만큼이나 살가운 말투의 이사업체 직원이 말을 끝내자 은미는 환하게 얼굴을 밝혔다. 그래요? 제가 잘 못 버리는 성격이라 이게 아직도 있는 줄 몰랐네요. 이제 우리 애가 이거 탈 나이도 아닌데. 경미가 조카에게 사줬으니 그 자전거가 어디로 가든지 경미가 더 이상 상관할 바는 아니었는데 4년을 묵은 자전거가 아직도 너무 새 것 같아서 경미는 더 속이 상했다. 구매자에게는 10번 정도 탔다고 경미는 다소 부풀렸지만 조카가 자전거에 올라탄 건 겨우 5번 정도였다. 경미는 조카가 타는 모습도 처음 한 번만 보고 나머지는 언니로부터 탔다는 말을 전해 듣기만 했으니 5번도 타긴 했나 싶다. 철이라고 하면 어떻게 버리시는 건가요? 경미는 슬쩍 대수롭지 않은 척 물었는데 이사업체 홍보를 위한 기회이다 싶었는지 직원의 설명은 열성적이었다. 대부분은 그렇게 되죠. 좀 상태가 좋은 것들은 리사이클 업체에 넘기기도 하는데 이런 어린이 자전거 같은 건 아마 폐기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애들이 많이 없어서 부모들이 이런 걸 중고로 사서 애들을 주는 일은 드물어서요. 그래도 이렇게 보조바퀴도 달리고 새 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누가 다시 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하. 경미의 질문에 담긴 바람을 읽은 건지 이사업체 직원은 긍정적인 답을 주었지만 경미는 그게 그저 친절하기 위해 애쓰는 말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순진한 나이는 아니었다. 내가 가져가서 팔게. 은미의 반문과 더불어 이사업체 직원의 미간에도 주름이 생겼다. 무슨 생각인지 들어보지 않아도 굳이? 하는 의문이 만들어낸 주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당근에 올리면 누구라도 살 거야. 이거 별로 타지도 않은 건데 필요한 사람이 사가면 좋잖아. 그렇긴 해도 이거 얼마 받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 그런? 은미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경미는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고 은미가 어떤 말이든 더 덧붙이기 전에 그녀는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자전거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는데 어쩐지 맥없이 버려질 뻔한 자전거를 생각하니 무거웠고 자전거를 사줄 때의 마음을 떠올리니 텅 비고 덧없는 느낌이라 가벼웠다. 막내로 태어나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는커녕 옷이나 장난감은 모두 언니 오빠의 것을 물려받으면서 컸고 자기 자전거 하나 가져본 적이 없는 경미에게 조카의 자전거는 그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이런 귀여운 자전거는커녕 경미는 부모로부터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다. 엄마 아빠 대신 보조바퀴가 없는 오빠의 자전거로 언니가 자전거를 가르쳐 줬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타보기도 전에 낡을 대로 낡은 자전거가 망가져 버렸다. 막내와 나이 차가 나는 위의 남자 조카들에게는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가장 어린 조카딸은 경미에게는 남달랐다. 은서에게만큼은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유난스러운 건 경미가 미처 갖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아쉬움이나 보상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경미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은서는 경미와 달랐다. 유일한 딸이자 막내, 거기다 늦둥이였기에 부모와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경미와 미약하게 핏줄만 엮였을 뿐 성격도 비슷하지 않았다. 자신의 선물이나 사랑을 그리 대단하거나 고맙게 여기지 않는 은서에게 서운한 마음이 컸기 때문인지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있자니 경미는 자전거만큼 자기 자신이 가여웠다. 자기처럼 예쁜 자전거를 갖지 못한 어린 여자아이가 이 자전거를 탔으면 했는데 결국 그마저도 틀어져 버렸다는 사실에 경미의 우울감이 솟구쳤다. 경미는 울컥 언니 집으로 가서 다시 자전거를 던져놓을까 하던 마음을 고쳐먹고는 자기 집 현관으로 들어섰다. 당근의 구매자는 많았고 누군가는 이 자전거를 살 거라고 믿었다. 진짜 구매자가 마음에 들면 10,000원이 뭐야, 공짜로라도 줘야지 라고 다짐하며 경미는 현관 구석에 자전거를 조심스레 기대 놓았다. 미친 여자가 분명해. 윤재는 어쩐지 덜컹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동네에 하나씩은 있다는 미친 여자와 거래를 할 뻔한 건가? 판매자가 거래를 깨버린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한 일일까? 윤재는 좋은 쪽을 생각해 보려 애썼지만 자전거를 사지 못한 아쉬움은 생각보다 컸다. 처음 경미가 올려놓은 자전거를 보고 윤재는 쾌재를 불렀다. 미리 알아본 바로 자전거는 연식이 좀 됐을 뿐 좋은 회사의 좋은 제품이었는데 가격이 적당하다는 게 무엇보다 좋았다. 어린이 자전거로 키워드 알람을 걸어놓고 이 자전거를 발견한 즉시 구매 의사를 챗으로 보내긴 했지만 여러 사람들 중 자신이 구매자로 낙점을 받은 데에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주요했다고 윤재는 믿었다. 잘생긴 얼굴을 가진 남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믿음을 갖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걸 윤재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자전거를 올린 사람이 아이 엄마처럼 보이니 여자에게는 특히 잘 먹힐 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랬다. 또 윤재는 당근 거래는 미리부터 설레발을 치며 물건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내고를 운운하면 안 된다는 철칙도 갖고 있었다. 일단 만나서 뭐라도 핑계를 걸어 가격을 깎으면 내고 확률은 높아진다. 일단 물건을 갖고 나왔으니, 만났으니, 시간을 냈으니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도 어쨌든 가격을 깎아서라도 팔아버리자는 결심을 하게 마련이었다. 윤재의 성공률은 꽤나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잘못된 거였을까? 윤재가 보기에 경미는 영락없는 40대로 보였고 조카의 자전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어머님이라는 칭호는 윤재 딴에는 충분히 예의를 갖춘 말이었다. 이모님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그저 앞에 아이 이름이 생략된 칭호였을 뿐이었는데 그 여자한테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그냥 미친 여자였을 뿐이야 라고 머리를 흔들며 윤재는 귀갓길을 빨리 했다.
윤재가 경미의 자전거를 사고자 한 것은 경미와 마찬가지로 그의 조카딸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 윤재의 조카 지아는 8살이었고 누나의 딸이었는데 아직 자전거를 배우지 못했다. 윤재의 누나가 이혼으로 가는 길고 지리한 여정에 부모가 아이에게 쏟을 관심이란 양육권밖에 없었기에 자전거를 가르친다거나 사준다거나 하는 일들은 그 부모의 생각에 어른거리지조차 않았다. 아빠는 삼촌이 깐족대는 게 너무 밉상이라 한 대 후려치고 싶다고 했어. 윤재는 누나가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했던 터라 대신 조카 지아를 학교에서 데리고 돌아오던 때를 떠올렸다. 매형, 즉 누나의 남편과 윤재는 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윤재 누나의 전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했지만 좋은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다는 자부심이 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대기업 취업에 실패한 자격지심 때문인지 소위 지잡대 출신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윤재가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매형이 무시하는 지잡대를 나왔으니 매형은 그걸 두고두고 불만으로 여겼다. 지잡대 출신 주제에 결국 사회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인정받는 직업과 직장을 가지게 됐다는 것만큼 매형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일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깐족거렸다고? 윤재는 지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믿어지질 않아서 종알거리는 지아의 입을 보며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물론 그랬겠지. 말끝마다 지잡대를 입에 올리는 인간 앞에서 좋은 말이 나왔을 리가 없잖아. 나는 엄마한테 아빠가 삼촌을 싫어해서 이혼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지아는 그 나이 또래 아이가 흔히 하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또박또박 말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아이고, 그거 참 고맙다. 윤재는 지아가 했다는 질문에 투덜거리며 누나가 지아에게 어떻게 대답했을지 미리 예상해 보았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세상에 누나와 윤재만 남았을 때 누나는 윤재에게 엄마와 같았다. 다만 자상함이나 관대함, 포근한 감정은 배제된 엄마였다는 게 윤재에게는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런 누나에게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 평소 지아에게도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저 마음만 편하게 만드는 말은 별로 해주지 않았던 누나였기에 윤재는 뻔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아는 무려 4살 때부터 산타클로스 같은 건 없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엄마는 아니라고 했어. 그냥 아빠가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라서 이혼하는 거래. 근데 삼촌, 천하가 뭐야? 천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겠지? 윤재는 누나가 아니라고 했다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걸 믿었다. 누나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윤재는 정말 자기 때문일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바쁘다고 누나를 잘 찾아보지도 않았고 누나와 매형을 만나면 지잡대 소리가 지겹고 불쾌해서 매형의 직장을 은근 비하하는 일도 매번 있는 일이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 했을까? 무조건 참아야 했을까? 내가 사소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부부 사이 불화를 키웠을까 싶어서 윤재는 누나가 이혼을 선언했을 때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흔한 일이고 도저히 못 살겠으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은 거라고 윤재도 생각했지만 지아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거나 누나가 이혼녀가 되는 것도 모두 싫었다. 근데 삼촌, 백수야? 백수라는 말은 어디서 배웠어? 엘리베이터에서.
아줌마들이 그랬어. 801호 회계사 동생이 백수라고. 조성된 지 10년이 좀 넘은 도시라 살기는 좋아도 좁은 동네이긴 했던 이곳에는 소문이 꽤 빨리 돌았다. 신도시라 젊은 부모와 아이들이 많았는데도 서로 대면대면하게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니. 윤재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네 앞에서 삼촌이 백수라는 말을 아줌마들이 했다고? 작게 말하기는 했는데 다 들렸어. 삼촌 백수 아니거든? 이직 준비 중인 거거든? 윤재는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사했다. 굴지의 기업에서 밤낮 없이 일했던 만큼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재직 8년째에 접어들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딱히 어디 한 군데가 불편하고 아픈 것이 아닌 몸의 모든 곳이 고장난 듯 윤재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잇몸이 이유 없이 부어오르고 허리가 아픈 게 한 달이 지나도 낫지를 않거나 그 매끄럽고 건강했던 피부에 발진이 돋는 일도 흔했다. 병원에 가면 늘 듣는 말은 과로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일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말뿐이었다. 퇴사는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이 계속 아프자 윤재에게는 회의가 몰려들었다. 일을 하다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과로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회사에 들어가면 결국 과로를 하지 않고는 일을 마칠 수 없는 삶을 사는 게 정말 맞나 싶었던 것이다. 새해가 되면 39이 된다는 것도 윤재를 괴롭혔다. 윤재가 생각했던 마흔은 이런 게 아니었다. 이직이 뭐야, 삼촌? 지하에 딱딱 끊기듯 늘어지는 모순적인 말투에 윤재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잠깐 쉰다는 거야, 다른 회사 가려고. 아, 지아는 알아들었는지 아직 모르겠는 건지 확실치 않은 애매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금방 화제를 바꿨다. 근데 삼촌, 나도 자전거 타고 싶어. 응? 자전거 타면 되지? 삼촌이 타는 거 봐줄까? 나 자전거 없는데? 윤재는 자전거가 없다는 지아의 말에 말문이 막혔다. 지아에게 자전거가 없는지 하다못해 킥보드 같이 아이들이 흔히 가진 것들을 가지기는 했는지 윤재는 알지도 못했고 지아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도 당연히 관심이 없었다. 아빠가 알려준다고만 하고 8살이면 눈치가 빤한 나이라 지아는 말을 끝까지 맺지 못했다. 자전거 삼촌이 사주면 되지. 윤재는 지아에게 자전거를 사줘도 되는 건지 알아보지도 않고 약속부터 했다. 결국 지아의 자전거를 집에 두어야 하는 건 누나였으므로 누나의 허락부터 받아야 했겠지만 지아의 말끝에 남는 아쉬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바람에 누나는 안중에도 없었다. 윤재는 지아를 데려다주고 누나의 집에 시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당근 앱을 켰다. 새 자전거를 사주는 거야 윤재에게는 일도 아니지만 윤재에게는 그 자신은 좋은 습관이라고 여겼지만 다른 이들, 특히 누나가 질색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건 돈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다는 거였는데 윤재가 가진 타협이 없다는 기준은 가성비에 대해서는 거의 종교적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믿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윤재의 기준에 지아의 자전거는 새 것으로 사면 안 되는 거였다. 아이들 물건은 결국 쉽게 망가지게 되어 있었고 자전거는 특히 지아가 자전거를 배우고 조금만 더 잘하면 금방 못 쓸 물건이었다.
잠깐 쓸 물건을 뭐하러 새 걸로 사? 하는 게 윤재의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은 늘 누나와 부딪혔다. 물론 누나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이 유독 못마땅해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누구도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으니 윤재가 경미의 자전거를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자 했던 일은 윤재에게는 조금도 이상하거나 낯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허우대는 누구보다 멀쩡하고 고급 브랜드의 옷을 좋아했던 윤재가 가진 의외의 모습에 여자들은 수전노라거나 쪼잔하다거나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지만 윤재는 자신의 그런 면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경미의 자전거를 사는데 실패하자 윤재는 새 자전거를 찾아봐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도 당근 앱을 다시 열었다. 가성비는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적당한 자전거를 찾으며 윤재의 잘생긴 눈 위에 짙은 눈썹이 움찔거렸고 윤재는 이 순간을 절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C 초등학교에서 교감 노릇을 하는 비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5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주근깨 투성이 얼굴에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폼이 곰팡스런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3층 여학생 화장실에 누가 정성 들여 낙서를 해놓은 적이 있었다. 경미는 처음 그 낙서를 보았을 때 낙서의 내용이 현진건의 소설 B 사감과 러브레터의 첫 부분이며 낙서 속의 비여사가 바로 백경미 자신을 빗댄 것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다. 샛노란 타일에 또박또박 적어놓은 글자들을 보며 경미는 깊은 한숨이 나오는 걸 막을 길이 없었다. 분명 고학년 여학생의 소행이며 낙서를 한 범인이 누구인지는 뻔하게 짐작할 만했지만 경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낙서를 지우는 일뿐이었다. 범인은 6학년 학생인 아린이가 분명했다. 공부는 잘했지만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고 툭하면 괴롭히는 아이여서 경미가 몇 번을 불러서 혼을 내고 학부모까지 호출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아린이의 엄마는 아린이와 놀랄 만큼 비슷했고 아린이의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는데 경미는 아린의 엄마인 수정과 중학교 동창이었으니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다. 자식의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을 호출하는 교감이 자신과 동창생일 경우 학부모 상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수정은 경미를 만나자 아이의 엄마와 교감이 아닌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굴었다. 어머, 너무 반갑다, 경미야. 네가 우리 아린이 학교 교감이라니. 이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어. 경미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수정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막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 그래. 경미의 머릿속에 순식간에 떠오른 중학생 시절의 수정은 경미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아이였다. 예쁘고 공부 잘하고 약삭 빠르고 끝모를 우월감에 휩싸인 공주 같기만 했던 아이. 경미는 공부를 잘했던 터라 대놓고 수정의 괴롭힘을 받지는 않았지만 혹시 수정의 심기를 거스르게 만드는 걸 두려워했던 건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무려 30여 년 만에 만난 수정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서 전업주부로 산다는 말은 어느 결엔가 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경미와 동갑에 살림만 하는 주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수정은 젊어 보였다.
화려하고 날씬한 수정을 보고 경미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군사를 감춰보려 카디건을 야무지게 잡아 여미며 배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수정은 학부모 상담에서 아린이가 성격이 워낙 명랑한데 거침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는 말만 거듭하고는 돌아갔다. 경미와 아린의 담임이 여러 번 명랑하고 거침이 없는 것에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수정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먹히지가 않았다. 큰일 났네요, 선생님. 너무 강적이에요. 아린의 담임은 질린 얼굴로 고개를 연거푸 내저었고 경미의 생각과 표정도 다르지 않았다. 학부모 상담 이후로도 당연히 아린의 행동은 달라진 게 없었고 거기에 더 나쁜 게 더해졌는데 교감인 경미에 대한 조롱이었다. 화장실 낙서를 본 순간 경미는 그게 아린의 소행이란 걸 알 수 있었고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소설을 알려준 게 바로 아린이의 엄마 수정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 요즘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사는 초등학생 아이가 무슨 수로 현진건의 소설을 낙서의 소재로 쓸 수 있을까? 소위 모쏠로 살아온 경미를 비웃자고 작정한 의도가 분명해서 경미는 낙서를 본 후 도통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상심했다. 나는 왜 하필 성도 백씨일까? 낙서 때문에 학교에서 경미의 별명은 순식간에 비사감이 되었다.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폼이 곰팡스른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는 비사감. 낙서를 본 이후 경미는 역시 중학생 시절부터 절친으로 지내온 정은에게 급히 전화했다. 네가 얘기했어? 뭘? 수정이한테 내가 남자 만나본 적 없다는 얘기 했냐고. 경미는 정은에게 닥달하듯 말했지만 자신이 연애 경험이 없다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급하게 목소리를 낮췄다. 아, 정은은 말을 고르는 듯 사이를 길게 띄웠지만 경미는 정은의 대답을 이미 들은 것 같았다. 별거 아니었어. 그냥 네가 남자 만나는 거 본 적 없고 네 남자친구도 소개받은 적이 없다는 말밖에 안 했어. 그럼 얘기 다 한 거지. 경미는 정은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과장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수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 정은을 꼬드겼을 거고 정은은 그저 있는 그대로 말했을 따름이었다. 실제로 경미는 정은에게 남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적도 없었다. 경미가 남자친구를 사귄 적도 없고 남자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본 적조차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게 뭐 어때서? 너 지금 잘 살잖아.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 있다고 다 잘 사니 뭐? 경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거나 듣고 싶지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정은의 말에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 유무가 잘 사는 척도도 아닌 건 맞지만 경미의 경우는 아니었다. 나는 혼자 살고 싶은 게 아니야. 결혼도 하고 싶고 남자도 만나고 싶어. 그것도 아주 잘생겨서 누구한테 소개해도 자랑스러운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겨울방학을 앞두고 경미가 자신의 별명을 얻게 된 계기를 떠올리게 된 것은 오늘도 학부모 상담이 잡혀 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아린이의 경우처럼 막무가내로 나올 학부모는 아닐 것 같았지만 경미의 의식 속으로 아린이와 수정이가 떠오르는 건 막기가 어려웠다. 상담실에서 1학년 학생인 지아와 지아의 담임선생님과 자리를 잡았고
지아의 보호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경미는 긴장해서 얼굴이 굳어진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아야, 별거 아니야. 그냥 친구랑 좀 생각이 어긋난 거잖아? 근데 별거 아닌데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아, 그건 지아가 친구한테 했던 말에 친구의 엄마가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그래. 지아는 하고 싶은 말을 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 지아는 수심이 깊은 어른처럼 크게 한숨을 내뱉었는데 지아의 부모가 최근에 이혼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경미로서는 보호자로 누가 상담에 참석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시간에 맞춰서 상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문이 열렸다. 실례합니다 하는 묵직한 목소리에 뒤이어 들어온 사람은 지아의 삼촌 윤재였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수트와 코트를 걸친 윤재의 잘생긴 얼굴을 보고 그를 한눈에 알아본 경미의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졌지만 그를 알아봤다는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윤재 역시 경미를 알아봤고 미친 여자라고만 여겼던 경미가 지아와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지아 외삼촌 정윤재입니다 라는 소개뿐이었다. 경미는 학부모를 만날 때 을에 그래 왔듯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자신은 교감 백경미이고 이쪽은 지아의 담임교사인 김주혜 선생님이라고 소개했다.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긴 했지만 주혜와 윤재 모두 신경 쓰는 눈치는 아니라서 경미는 위기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다. 경미가 안내하는 자리인 지아의 옆에 앉은 윤재는 학부모 상담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제약회사의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윤재의 누나는 그날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윤재를 호출했고 지금 하는 일이 없던 윤재로서는 누나의 호출을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슈트를 빼입을 정도로 윤재는 긴장했다. 지아가 무슨 사고를 친 걸까? 윤재가 어떻게 상담에 임하느냐에 따라 지아가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까 싶어 윤재는 걱정이 많았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지아가 친구와 좀 다툼이 있었어요. 몸싸움은 아니었지만 지아가 한 말을 상대 친구의 어머니가 문제를 좀 삼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님에게 사실을 알려드리고 주의를 부탁드리고자 굳이 와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윤재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이 윤재를 다시 본 충격에서 벗어난 경미는 차분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 지아가 무슨 말을 했나요? 경미는 주혜와 지아의 얼굴을 한 번씩 보고는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야 할지 고심한 후 조심스럽게 지아가 했다는 말을 내뱉었다. 이혼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니네 엄마 아빠도 이혼할 거야 라는 경미의 말을 들은 윤재는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고개를 숙였다. 삼촌이 그랬잖아. 이혼 별거 아니고 누구나 하는 거라고. 지아는 억울함이 뚜렷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삼촌이 그랬잖아. 이혼 별거 아니고 누구나 하는 거라고. 지아는 억울함이 뚜렷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아야, 삼촌이 한 말은 진짜 맞아요, 선생님. 우리 삼촌도 이혼했거든요. 윤재는 지아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윤재는 마른 세수를 거푸한 후에 손을 떼고 경미를 문득 보았는데 경미는 뜬금없이 윤재의 손이 정말 길고 예쁘다고 생각하며 낙담한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온 야성적인 분위기에 감탄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랑 누나가 혹시 지아가 부모의 이혼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봐 대수롭지 않게 말했던 건데 그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가능하면 저나 누나가 그 친구 어머니께 사과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삼촌이 사과하는 거 싫어. 지아야. 지아는 심통이 단단히 난 입술을 삐죽거리며 윤재를 쏘아보았다. 걔가 나더러 이제 반쪽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살아야 정상이라고. 이제 너는 반쪽이고 비정상이라고 그랬어.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고 그저 지아의 말만 문제 삼던 상대 친구 어머니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였던 터라 경미와 주애가 당황한 눈을 마주쳤다. 애초 그 친구가 지아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이건 지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 저희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지아의 말을 들어보니 지아만 주의를 받아야 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아에게 몸까지 돌려 숙인 채로 물었다. 지아야, 근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억울하지 않았어? 내가 반쪽이라는 말 그냥 하기 싫었어. 경미는 지아에게 왜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물었음에도 답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지아에게 너무 상처가 됐던 말이기에 지아는 그 말을 곱씹는 것조차 하기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아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고 삼촌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제가 자리를 또 따로 마련해 볼게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경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재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윤재는 서둘러 일어나 경미처럼 허리를 숙였는데 지아는 왜 자기 말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는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선생님, 그 친구 어머니 연락처를 저한테 주시죠. 얘기 들어보니 지아나 그 친구나 모두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얘기를 해볼게요.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 싸움에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로 이렇게 자꾸 모이는 게 아이들한테 그리 좋은 것 같지도 않네요. 윤재는 여전히 입을 삐죽거리고 있는 지아를 돌아보았다. 윤재는 지아가 엄마나 삼촌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는 것도 싫었고 안 그래도 이혼과 일 때문에 정신없는 누나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일도 싫었다. 그러면 제가 그 어머님께 여쭤보고 연락처를 드려도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미와 윤재, 주혜까지 세 사람은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와 괜찮습니다를 반복하고 나서야 상담실을 나설 수 있었다. 상담실 앞에서 경미는 신뢰가 많았다는 말을 끝으로 교감실을 향해서 돌아섰는데 주혜는 쉽게 윤재와 멀어질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지아야, 삼촌하고 같이 집에 갈 거니까 교실 가서 가방 챙겨서 입구로 나와. 알았지? 윤재가 지아를 보내고 주혜를 돌아보자 주혜가 긴 머리를 손가락으로 넘기며 활짝 웃었다. 윤재는 주혜가 머물러 있는 이유를 알겠다는 듯 옅은 미소를 띤 채로 말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지아가 너무 선생님을 괴롭힌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아유, 아니에요. 지아가 이번에만 그랬지. 나이답지 않게 성숙하고 이해력도 높답니다. 말을 마친 주혜는 좀 망설이는 눈치더니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 좀 교환할까요? 상담 전에 경미와 일정에 대해 통화를 했던 터라 경미의 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주혜의 번호는 모르고 있었다.
지아의 담임인 주애의 번호를 윤재의 누나는 알고 있을 것이고 윤재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았지만 윤재는 흔쾌히 그러시죠 라고 답했다. 주애 같은 여자들이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윤재는 훤히 알고 있었다. 지아를 핑계로 전화와 톡을 주고받다가 한번 밥이나 먹자식의 말이 나올 게 뻔했다. 윤재는 20대 후반에 욕심이 많아 보이는 주애 같은 여자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지아의 담임을 홀대할 마음은 없었다. 지아는 곧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될 거라 지아의 담임으로서 주애를 또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지만 지아는 이 학교를 계속 다닐 거였으니 적당히 받아주다가 거리를 둘 셈이었다. 지아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진작 진상 파악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 교감 선생님이 결혼, 출산 경험이 없는 분이다 보니 지아와 만나기로 했던 입구로 함께 걸어가면서 주애는 은근 책임을 경미에게 떠미는 뉘앙스로 말을 흐렸다. 윤재는 주애가 눈치채지 않도록 눈을 흘겼는데 그가 가장 경멸하는 부류가 이처럼 순진하고 경우 바른 척하지만 시커먼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윤재는 이런 사람들은 심보도 나쁜데 머리도 심보만큼 나쁘다고 생각했다. 학부모님들이 교감 선생님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염려들 하시지만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교감 선생님만큼 정말 아이들 많이 생각하시고 학부모님들 입장까지 이해해 보려고 부단히 애쓰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애는 다소 신난다는 투로 말을 이었는데 윤재는 귀담아 듣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긴 했지만 귀를 막고 싶은 심정으로 짜증이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고 있는 중이었다. 윤재의 속내가 어떤지도 모르고 주애는 말 중간중간 윤재의 얼굴과 몸을 훑고 있었는데 이혼을 했고 주애보다 나이가 제법 많아 보이긴 해도 윤재의 외모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를 외면하는 게 쉽지 않았다. 게다가 윤재의 슈트며 코트, 신발과 소매 밑으로 언뜻 보이는 시계 등은 윤재의 경제적인 능력이 보통 사람의 것을 넘어선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었다. 주애는 윤재의 능력까지 캐치해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지만 사실 윤재의 빛나는 외모만 아니었다면 주애는 윤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터였다. 윤재가 자기를 기다리는 버진로드를 걷는 상상까지 하는 주애와 달리 윤재는 오늘 이후로 주애를 다시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주애가 말하며 은근슬쩍 윤재의 팔을 건드리는 동안 윤재는 지아가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며 간신히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윤재는 아이답게 절대 걷지 않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지아가 그날따라 더 예뻐 보였다. 지아의 손을 잡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서는 윤재의 뒤에 대고 주애는 한껏 달뜬 목소리로 덧붙였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행여나. 윤재는 주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찬바람을 맞으며 지아의 손을 더욱 꼭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애는 윤재의 널찍한 등에 또 한 번 감탄하며 윤재가 문을 열어 지아를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모습과 마치 자동차 광고 모델처럼 매끈한 몸짓으로 운전석에 올라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서 있었다. 윤재의 차가 어떤 차인지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고급 수입차인 것만은 확실해서 주애는 다시금 윤재와 함께하는 미래에 관한 백일몽에 빠져들었다. 꼬르륵.
엘리베이터에 오른 경미는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쳐대는 배 위에 힘없이 손을 얹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채 오후 5시가 안 된 시간에 경미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귀가하는 중이었다. 올해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경미가 한 일은 정은이 마련해준 소개 자리에 나가는 일이었다. 사실 그 자리가 온전히 정은의 공이 아닌 수정의 입김이 닿아 있다는 것을 경미는 미리 알고 있었다. 수정이 혹시 어떤 장난질을 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없지는 않았지만 45의 나이에 소개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경미는 수정에게 일말의 믿음을 가져보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미의 소개팅은 대학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실패로 끝났다. 경미 스스로는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경미는 대책 없는 얼빠였다. 경미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는 경미를 좋아하지 않았고 경미에게 애프터를 청하는 남자들은 외모가 경미의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런 어긋남을 꾸준히 겪는 사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 경미는 모쏠이자 노처녀 B사감에 이르게 된 거였다. 경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밀어내도 엄청난 열정으로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남자가 있었다면 경미도 남자 얼굴만 따지는 얼빠 기질을 내려놓고 평범하게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성공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경미는 때때로 자신에게 그런 남자가 있었다면 억지로 싱글 생활을 즐기는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경미가 애프터를 거절하면 남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망설이는 신용도 하지 않고 돌아서고 멀어졌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경미는 적당한 여자에 가까웠다. 여자의 직업치고 괜찮다고 여겨지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고 경미는 딱히 예쁘지는 않지만 못생겼다고 하기도 어려운 외모의 소유자였다. 부모가 가라는 대로 교대를 가서 교사가 되었으니 성격 또한 순종적인 편에 가까웠다. 경미에게는 결혼해서 적당히 잘 살기에는 좋은데 시간과 감정을 투자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투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매력은 없었다. 경미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서 딱 적당한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하는 여자였던 것이다. 경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자신의 집이 있는 층의 숫자를 누르면서 그래도 이번 소개팅이 다른 때보다 더 나쁘지는 않았다는데 위안을 삼았다. 남자는 경미와 나이가 비슷했고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냥 무난했고 경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분명했지만 크게 티내지 않아서 매너가 좋은 편이었다. 경미나 상대 남자 모두 서로에게 큰 흥미가 없다는 것이 더없이 명백해서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 재미없는 얘기를 억지로 주고받다가 아쉬운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경미는 진짜 남자를 소개받는 일이 올해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펐다. 한숨을 내쉬며 낙담한 마음을 쫓아내 보려 애쓰다가 경미는 엘리베이터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걸 문득 깨달았다. 누가 이사를 오는 건가? 경미의 혼잣말대로 엘리베이터 안쪽에는 이사용으로 쓰이는 알록달록한 컬러의 박스가 쌓여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보니 자신이 누른 16층 말고 20층의 버튼이 이미 눌러져 있었다.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몰랐지만 20층의 이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경미는 박스에 담겨있는 남자 옷들을 보며 가족일지 1인 가구일지 몰라도
남자가 이사 오는 건 확실하다는 생각을 했다. 옷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코트가 있었는데 경미는 그 코트가 거의 5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브랜드의 옷이라는 걸 알아챘다. 소매 부분에 독특한 시그니처 무늬가 있는 코트라 알아볼 수 있었는데 남자 옷에 관심이 없는 경미가 남자 코트를 알아보고 그 가격까지 알고 있는 이유는 경미의 첫사랑인 영환 때문이었다. 경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의 문을 열면서 중학생 때 이후로 수없이 떠올렸던 영환을 다시 소환해내는 자신에게 질리는 기분이었다. 경미는 중학생 동창이었던 영환을 그때부터 짝사랑했고 아직도 영환을 만났다. 영환이 경미처럼 아직 싱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경미와 달리 영환에게 여자친구가 없는 때는 아주 드물었다. 그 드문 때가 요즘이었는데 영환은 10월에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며 부쩍 자주 경미를 술친구로 불렀다. 영환은 경미와 술을 마시면 만취할 때가 많았고 경미는 술값을 내고 영환을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다. 무엇보다 여전히 경미가 영환에게 혹시 하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 자괴감의 가장 큰 이유였다. 영환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미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만나면서 마음만큼 영환의 카페에 드나들 수도 영환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도 없었다. 경미는 영환을 생각하며 집에 들어간 후 바로 옷을 갈아입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기분이 안 좋을 때면 가동하기 시작하는 오븐에 오늘은 조카들이 좋아하는 치즈 타르트를 구울 작정이었다. 타르트를 만들면서 경미는 최근에 영환이 생일 선물로 경미가 사주기를 원했던 게 엘리베이터에서 본 남자 코트였다는 걸 다시금 떠올렸다. 영환은 매년 자신의 생일에 비싼 선물을 경미에게 요구하는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도가 지나쳤다. 아니, 꼭 사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갖고 싶은 게 뭔지 네가 항상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지. 카페에 손님이 없는 동안 경미와 마주 앉았던 영환은 딴청 부리듯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경미가 믿지도 않을 말을 이어갔다. 내가 뭐 경미 너한테 그걸 꼭 받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겠냐? 그냥 친구 사이의 농담 같은 거지. 경미가 아무리 첫사랑이자 짝사랑의 눈이 어두워도 영환의 말이 그저 농담이 아니란 것까지 모를 수는 없었다. 영환은 경미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직도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경미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그 마음을 이용했다. 경미가 무엇보다 괴로운 건 영환에게 그 코트를 사줄까 하는 생각을 자신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오븐에서 타르트가 노릇노릇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익어가는 걸 보면서 경미는 언제쯤 영환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남들은 싱글로 살면서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기만 하다던데 나는 대체 왜 이럴까? 경미는 적당히 식은 타르트를 용기에 넣으면서 올해 영환의 생일에는 영환의 연락을 받지 않을 거라고 다짐해보지만 과연 자신이 그럴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을 갑갑해하며 자기 몫으로 남겨둔 타르트 2개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언니의 집은 비어 있었다. 곧 이사라 집안은 어수선했지만 아이와 어른들 모두 사라지고 없는 집은 어쩐지 휑하기만 했다. 경미는 냉장고에 치즈 타르트를 넣어두고 가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멈춰버렸다. 한 달 전인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날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던 초콜릿 쿠키가 냉장고 한쪽에 양이 줄지도 않은 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본 탓이었다. 냉장고 한편에서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하고 잊혀진 쿠키가 꼭 경미 자신 같아서 경미는 치즈 타르트를 넣지 않고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다. 치즈 타르트가 가득 들어있는 용기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1층에서부터 올라온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윤재를 경미는 알아보았다. 아,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여긴 어쩐 일일까? 아는 척을 해도 되는 걸까? 꺼림직해하며 인사를 건네는 경미에게 윤재는 깍듯하게 인사를 받았다. 당근 거래가 윤재에게 남긴 나쁜 기억은 경미가 지하 학교의 교감이라는 것 앞에서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보다 윤재는 자신이 경미에게 진상으로 기억되었으리라는 점 때문에 평소 여자 앞에서라면 기본적으로 장착하기 마련이었던 우쭐한 태도를 버렸다. 여기 안 살지 않으세요? 어디 볼 일 있으신 거예요? 고개를 갸웃하는 경미에게 윤재는 다소 쑥스러운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저 여기 이사 왔어요, 오늘. 아, 20층?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는 윤재를 보며 경미는 영환이 갖고 싶어 했던 코트를 윤재가 입은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윤재가 광대 부분을 발그레하게 붉히고 웃는 모습이 오늘은 한층 소년 같았는데 윤재가 사려던 자전거가 지하의 몫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경미의 눈에 새삼 윤재가 달리 보였다. 어쨌든 윤재의 뛰어난 외모가 아니었다면 경미가 윤재를 다시 새삼스레 볼 일은 없었던 터라 경미는 윤재 앞에서 자신의 얼빠 기질이 동하는 느낌이 영 개운치는 않았다. 아, 새해가 되면 이 얼빠 기질은 진짜 헌신짝 내던지듯 던져버리고 말 거야. 라고 새해가 되면 늘 하던 다짐을 윤재 앞에서 또 하게 되는 것이었다. 냄새가 좋네요. 뭐 만드셨어요? 윤재는 살갑게 굴 작정인지 평소 낮게 내던 목소리의 톤을 좀 높여 물었다. 이거 치즈 타르트예요. 직접 만드신 거죠? 윤재는 집에서 흔히 쓰는 용기에 담겨 있는 걸 보며 추측해서 말했다. 네, 베이킹이 취미라서요.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고 경미는 엘리베이터가 14층을 지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경미는 그녀의 집이 있는 16층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윤재에게 희미하게 묻어있는 향수 냄새가 있는 이 엘리베이터에 더 머물고 싶기도 한 야릇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경미가 더 선택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엘리베이터는 16층에 도착을 알리고 어서 내리라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경미는 윤재에게 눈인사를 하고는 엘리베이터 문을 넘어서려다 불현듯 돌아서서 단호한 눈빛으로 물었다. 혹시 치즈 타르트 좋아해요? 네? 아, 좋아하죠. 그럼 이거 드실래요? 윤재는 경미가 팔을 쭉 뻗어내민 커다란 용기를 주저하며 받아들었다. 네, 저야 감사하죠. 윤재가 치즈타르트 용기를 받아들자마자 경미는 막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를 지나쳐 빠르게 걸어 윤재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윤재가 지금 상황을 헤아려 보기도 전에 엘리베이터는 윤재의 새 집이 있는 20층에 멈춰섰는데 집을 향해 가면서 보니 용기 안에 들어있는 치즈 타르트가 언뜻 봐도 10개는 넘어 보였다. 식긴 했지만 차가운 기운은 없어 보여서 만든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았는데
윤재는 저도 모르게 치즈 타르트의 냄새에 끌려 코를 박고 힘껏 향긋한 냄새를 들이켰다. 이제 막 이사를 마친 집에 들어서서도 윤재는 불도 켜지 않고 타르트가 담긴 용기는 내려놓지 않은 채 집안을 둘러보았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다 해결했고 이삿짐은 비싼 업체를 썼더니 윤재가 없는 사이 거의 다 짐 정리가 된 상태였다. 윤재는 자신의 소소한 주방 용품들이 들어가 있을 주방의 아일랜드 테이블에 경미가 준 치즈 타르트를 내려놓고 패딩 점퍼를 벗어 키가 높은 의자의 등에 걸친 후 그 의자의 엉덩이도 내려놓았다. 이삿날 이웃들에게 떡을 돌린 게 아니라 치즈 타르트를 받게 된 것도 희한하지만 누군가가 직접 한 음식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윤재는 치즈 타르트 하나를 들어 입을 크게 벌려 한 입 베어 물었다. 타르트의 바삭함과 치즈의 부드럽고 눅진한 느낌이 이와 혀에 고스란히 느껴져서 윤재는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졌다. 많은 여자들을 만났고 짧게나마 결혼 생활도 해보았지만 그 세월 속에서 어찌된 일인지 어떤 여자도 자기가 직접 만든 음식을 윤재에게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윤재에게 다가와서 그가 만난 여자들은 화려했고 능숙했고 대다수의 여자들보다 항상 예뻤으니 음식은 그들의 주특기일 필요가 없었던 게 그 이유였다. 윤재는 자신의 이 자국이 그대로 나 있는 치즈 타르트 반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여전히 행복감을 안겨주고 있는 타르트를 우물우물 씹었다. 백경미라고 했지 이름이? 윤재는 나머지 반쪽 타르트를 털어넣듯 마저 입속으로 넣고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타르트 중 하나를 또 집어 올렸다. 쉽게 붓기 시작하는 살 때문에 과식을 경계하고 매일 운동과 식단을 게을리하지 않던 윤재였지만 오늘만은 예외였다. 윤재가 타르트를 베어 무는 바삭하는 소리가 어둑한 집안에 메아리처럼 울렸다.